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오늘은 성공하려면 정말 가장 먼저 기본으로 갖춰야 할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지하철, 버스, 택시, 운전하면서 혹은 집에서, 직장에서, 어디든 좋습니다. 오늘만큼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듣기 좋은 날도 없으니까요. 오늘은 강용순님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제 생각을 보태어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부터 인생의 무게추를 밖에서 안으로 가져올 겁니다.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인생의 무게추를 밖에서 안으로 가져옵니다. 바로 오늘부터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무래도 마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직 마흔이 되기 전 혹은 마흔 그쯤, 마흔을 지나쳐온 어딘가에 살고 계시겠죠. 그 어떤 나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마흔을 상상하면서 혹은 현재를 돌아보면서 거쳐온 그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내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모로 마흔은 좀 특별하죠. 20대는 지식과 경험을 쌓고 마치 시야가 좁은 경주마처럼 살아가고요. 그러다 30대에는 일과 인간관계에 치여 정신없었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하셨겠죠. 그렇게 수많은 시험을 치르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나 하는 시기가 바로 마흔인데요. 특히나 저에게는 이 마흔이 더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미국의 아니타 무르자니가 저에게 해줬던 말이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굳이 임사체험을 해서 두 번째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 이미 죽고 다시 태어난 것처럼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라고 말이죠. 인생을 보통 계절로도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사계절로 나눈다면 40대는 늦여름이 끝나고 초가을쯤? 지금이랑 딱 맞네요.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어쩌면 이미 원하는 바를 이루고 뿌듯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찌됐든 여러모로 마흔이라는 단어도 마음도 복잡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인생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앞으로 펼쳐질 시간이 기대되기보다 늘 그렇듯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웬만한 일은 익숙해져서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마흔쯤부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려고 한다면 사실 마음부터 정말 인생이 재밌어져야 합니다. 어느덧 인생 후반전을 준비할 때가 되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그런 거거든요. 청춘이던 시절엔 지혜롭진 못했을지언정 무모한 용기가 있었잖아요. 이 시기를 거쳐 시선이 넓어지고 깊어진 겁니다. 여러분, 현상을 판단하고 자양분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최소 40년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흔부터가 글로 치면 본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40년간 자료를 찾고 목차를 짜서 프롤로그를 써왔다면 이제야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부턴 진짜로 내가 나답게 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럴 때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필요해요. 쇼펜하우어는 사실 우리를 위로해주지 않아요. 철학계의 팩트 폭격기로 그냥 막 내리꽂습니다. 그런데 결국 본질은 하나예요. 밖이 아닌 안에서 행복을 찾아라. 여러분, 그에 따르면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대부분 타인에게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쉽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듣는 것은 그저 듣는 것일 뿐이죠. 본인이 진짜 결심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똑같을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려 정말 묵직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를 4단계로 구분해 인간과 다른 존재를 비교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돌과 같은 무기물이에요. 그저 존재할 뿐 아무런 특성이 없죠. 두 번째 단계는 식물입니다. 매년 새롭게 피는 것 같지만 그 특성이 비슷하죠. 세 번째 단계는 동물이에요. 충동과 본능이 지배하며 무리짓는 특성이 강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나, 즉 인간입니다. 비로소 각자 개성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죠. 여러분, 뭐가 딱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낮은 단계일수록 공통점이 두드러집니다. 꽃은 같은 종이면 그 생김새며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까지 완전히 똑같잖아요. 즉 종끼리 공통점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동물은 식물에 비해서는 덜 그렇지만 사람보다는 같은 종끼리 똑같은 부분이 많고요. 반면에 이 세계를 구성하는 높은 단계일수록 차이점, 즉 개별적인 특성이 더 도드라집니다. 식물보다 동물이, 동물보다 인간이, 그 하나하나의 차이점이 두드러지는 거죠.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색을 찾아 정말이지 개성 있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 딱히 생각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으면 이제 공허한 거예요.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결핍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결국 나와 같은 종인 타인에게 희망을 겁니다. 나는 내 개성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내가 식물보다 동물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높은 단계에 있는 건지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타인의 눈에 의지해요. 타인의 눈으로 바라본 나는 어딘가 세계가 좁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왜곡된 거울에 자신이 잘 비춰지기를 바라며 살 뿐인 거죠. 그런데 남이 시키는 거 말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건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장 인간답게 사는 일은 자신만의 욕망을 아는 거죠. 즉 원하는 바를 알아야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세계는 또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주관 그리고 객관이라는 두 개의 세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요. 객관적인 면은 정말 사실 그 자체, 존재하는 그 자체의 모습이죠. 주관적인 면은 우리 눈의 필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멋지죠?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주관적인 필터가 안 좋은 필터면 이제 여러분은 실제보다 못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결국 우리 눈에 쓰여진 필터로 그렇게 보이는 주관적인 세계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는 여러분 스스로의 세계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과 관점, 즉 생각이 빈약하면 세계는 진부하거나 하찮은 것이 되고요. 생각이 풍부할수록 여러분의 세계는 재밌거나 의미심장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욕망이 없는 건 뭘까요? 이 세계를 진부한 것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극에 따라 재미를 느끼도록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를 추구하도록 세팅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 욕망이 없다는 것은 곧 관점이나 생각 없음의 필터를 끼고 세계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좌절하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착착하면 되잖아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마흔은 본문을 쓰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내 관점이 없으면, 내 생각이 없으면 이 본문 못 쓰죠. 네. 이제는 독서를 사색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 진정 뭘 원하는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관점, 개성을 찾아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나도 남을 평가할 수 없고 남도 나를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사람의 관점, 개성, 필터로 어떻게 여러분을 평가하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본문을 쓰기 전 자료를 찾고 있던 청년 시기에는 이리저리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여기 대입해보고 저기 대입해보느라 남들 눈을 의식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는 남의 눈에 맞추려고 의식하다 보면 모든 게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나만의 향기가 없으면 나이를 헛먹었다는 느낌을 나도 받고 남들도 받아요.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십시오. 이건 막 아나무인 태도로 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시간을 꾸려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내 주변인들의 마음에 들까? 이걸 고민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원래 가진 여러분의 기질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긍심을 갖기 위한 작업이에요. 네, 여러분, 나의 기질 속에 나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기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아직 막막한 터널 안에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걸 정말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살면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신의 욕망과 능력을 진짜 정확히 아셔야 하고요. 이 두 개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대부분 과소평가되어 있어요. 한계가 없다는 것, 이거 스스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네, 인간은 각자 서로 다른 갈망과 능력에서 자기의 소질을 발견하거든요. 그 소질의 수준은 개성에 따라 다르죠. 무엇보다 스스로 겪어봐야 뚜렷하게 알 수 있고요. 쇼펜하우어는 말해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새는 공중에 있어야, 두더지는 땅 속에 있어야만 행복하다. 네, 여러분,
이제는 주어진 개성을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면서 여러분 개성에 부합하는 일에만 노력을 기울이세요. 개성에 맞지 않는 일은 피하십시오. 자신의 개성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 자신이 뭘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자기 인식 결핍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아직 20대, 30대인 젊은이가 세상을 떠나면 정말 뭔가 더 안타깝잖아요. 아직 본문을 쓰기도 전인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신의 개성에 맞는 인생을 막 살아보기도 전에 떠난 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40이 넘으면요,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언제 떠나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어야 진짜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진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에 힘써서 타고난 자신의 기질이 무엇인지 파고드는 일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오늘의 기분은 오늘의 건강 상태가 만듭니다. 기분이 의지대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그건 대부분 신체 문제예요. 그렇게 기분이 들쑥날쑥하면 깊은 통찰은 또다시 하루 물 건너가는 겁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 그것은 셀프 고립,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로 상처받잖아요. 뭐 각종 돈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 그러면 사실 사람인 이상 대부분 멘탈이 흔들리거나 심지어 멘탈이 나가는 스스로를 발견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무의미하게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불행을 자초하는 기회와 환경의 범위도 점점 커집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에 따르면 내면이 공허한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이 춥다고 느껴서 타인의 온기를 필요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면의 공허, 의식의 빈약, 정신의 빈곤 때문에 의미 없는 만남들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죠. 내면의 공허함이 클수록 기분을 전환하려고 자꾸만 바깥의 일에 모든 걸 집중해서 외적인 자극을 갈망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찾는 건 고독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고독한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고독이 인간의 본래 모습에 가깝다고 합니다. 자신의 고뇌를 외부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관점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내면의 공허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들어주세요. 외부와의 관계를 막 다 차단해버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단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곧바로 따분하고 심심해질 거거든요. 바로 그 상태가 여러분 내면이 공허하다는 걸 알려주는 증거예요. 이 내면의 공허는 반드시 자신만의 수행, 통찰의 시간을 통해 끝내야 합니다. 네, 여러분, 혼자 있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면 더 좋은 것들이 찾아와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재산과 여가 시간, 뛰어난 정신력을 지녀서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내적인 풍부함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내적인 풍부함, 즉 풍부한 상상력을 지닌 사람, 그러니까 뇌활동이 뛰어난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료함과 따분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하죠. 정신이 풍요로워질수록 내면의 공허가 들어갈 공간이 줄어든다. 네, 여러분, 이제는 인생의 무게를 밖에서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사람은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1. 먼저 평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게중심을 바깥에 두고 만족을 추구하죠. 2. 그 다음 정신적인 수준이 보통인 사람이 있어요. 그는 다양한 학문을 통해 즐거움을 얻지만 무게중심은 밖과 안에 걸쳐 있고요. 3.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완전히 자기 안에 두는 사람이죠. 예술, 문학, 철학 같은 것들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만들어갑니다. 이렇듯 정신력이 압도적으로 발달한 사람은 따분함을 잘 모르니까 늘 새로운 관심과 풍부한 상상력에 활기차고 의미 있는 현재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유능함을 펼치는 인생을 살아가고요.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니까 이걸 듣고 계신 거잖아요. 정신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면 정말 더 이상은 방해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는 혼자 있으면 무섭고 불안했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잖아요. 자, 이 바로 편안함을 기점으로 무게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안 그래도 회사 생활, 가족들과 투닥투닥 한다고 외부가 산만하다면 이 산만함을 막 또 다른 산만함으로 대체해서 해소하려 하지 마시고요. 사람들과 만남을 줄이고 책을 가까이에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 채널에서 독서는 참 중요하죠. 그런데 독서는 그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매년 수백 권씩 읽는 사람으로서 진짜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독서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젊을 때 너무 외부 자극에만 익숙해져서 아예 자신의 사고가 막혀버린 그 시기에나 책 엄청 많이 읽어서 생각의 길을 뚫고 인생의 컨셉을 잡아가는 거죠. 어느 궤도에서는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반복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철학을 쌓아서 모든 일을 직접 결정하는 독자적인 사고를 기르는 게 중요해요. 동네 산책을 잠깐 하더라도 진짜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품격 있는 인생 후반전을 만드는 핵심이에요.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쥐고 흔드는 외부의 자극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살아야 합니다.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추운 날씨에 달라붙어 하나가 되지만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처럼 느껴지면 곧바로 떨어지거든요. 이 간격을 두고 살아가는 고슴도치의 삶을 살며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에 힘을 쏟으세요. 네, 우리는 어차피 고립되면 함께하고 싶고 함께하면 고립되고 싶은 양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엄청난 정신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사람이 그 고립 상태를 진짜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바짝 셀프 고립해서 내면의 공허함과 이제 멀어지면 또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해요. 이때 발휘해야 하는 지혜는 홀로서기와 함께하기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 사회를 불에 비유해 이런 말을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불을 쬐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에 손을 집어넣고 화상을 입고는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불이 타고 있다고 탄식한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는 다소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지 못해 상처 입고 상처 입혀서 셀프 고립이 아닌 강제 고립을 하며 살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지금부터 책을 읽고 생각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기간을 가져보면 됩니다. 이렇게 생활 방식을 단순화시켜 보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이 단순한 방식을 유지하세요. 어딘가에 동요되는 시간을 정말 최대한 줄이세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과는 작별하는 겁니다. 사실 성격상 단순하고 단조롭게 사는 게 쉽지 않은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단순한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인 소양을 늘리는 게 진정 내면의 공허함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바로 나예요. 나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럴수록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기대할 일,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그렇게 자신에게 알맞은 욕망,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게 중요했던 때는 지났어요. 젊을 땐 그랬습니다. 그땐 아직 인생이 연그러가기 전이고 남들 따라서 같음을 추구하는 낮은 단계의 욕망을 가졌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던 시절이잖아요. 네, 이제는 높은 단계의 욕망, 다름을 추구할 때가 된 겁니다.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입체적으로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분석하세요. 이걸 할 때 내가 웃네, 내가 행복하네, 이건 별로네, 이렇게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체하지 않고 흐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이고요. 내일이 오늘의 반복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무채색으로 살아왔다면 오늘부터 붓을 들고 색을 입히고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하루는 이 그림을 계속 더 채워나가는 과정인 거니까요. 원하는 걸 하나만 찾아보세요. 원하는 게 없으면 남들한테 휘둘립니다. 나이 40에 뭘 그런 걸 해. 이게 아니고요. 40이기 때문에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한 시행착오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행동하세요. 늦은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 교수의 연구 결과를 좀 볼게요. 그는 실험 대상자 2250명을 대상으로 언제 가장 행복한지 뇌 상태를 촬영해서 발표했거든요. 이들은
사람들의 뇌는요, 어딘가 집중할 때 행복을 느끼고 휴식할 때 불행을 느꼈다고 합니다. 즉 일에 집중할 때, 운동할 때,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높은 수치의 행복 호르몬이 나온 거죠. 반면 휴식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미래에 대한 걱정, 불쾌한 경험을 기억할 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 세계의 본질은 끊임없이 활동하며 노력하려는 의지라는 것. 왜냐하면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권태가 불행의 원인이라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이 바로 이 연구 결과로 뒷받침되는 겁니다. 그냥 계속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불행합니다.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거거든요. 대신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한 것들로 시간을 채워가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깨달은 것만이 여러분 세계가 됩니다. 그 세계에서 여러분은 행동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인생 후반전은 객관적인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관적인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서와 사색,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 원하는 삶을 살지 원래대로 살아갈지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그리시건 여러분의 개성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넓고 좁은 것도 없죠. 그게 정말 무엇이든 여러분이란 인생은 그 자체로 위대하다는 걸 오늘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일수록 사교적이다. 사람은 언제나 고독과 빈약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책 중에서도 가장 뼈 때리는 말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위로가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보았거나 최소한 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도대체 내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제대로 알아본다는 마음으로 오늘의 메시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후에도 여러분 마음이 가끔 흔들릴 때마다 한번 또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 한 명이 지닐 수 있는 자산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죠. 외적인 자산, 영혼의 자산, 신체의 자산. 네,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더해 인간의 운명이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인간을 이루는 것. 두 번째,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 세 번째, 인간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 그리고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인간을 이루는 것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즉, 첫 번째인 이 인간을 이루는 것, 이게 먼저 갖춰지지 않으면요. 두 번째인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 세 번째,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 전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을 이루는 것,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정신력입니다. 아무리 파고 파도 이해할 수 없고 정답을 알 수도 없는 그 영역,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정신력이 협소한 사람은 행복을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행복은 평범하며 반쯤은 동물적일 것이며 결국 즐거움은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는 언제까지나 저급한 사교나 저속한 소일거리에 의존한다. 심지어 교양조차 그의 협소한 정신력에 커다란 기여를 하지 못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가장 고상하고 지속적인 향유는 오로지 정신적 향유이다. 네, 많은 사람들이 정신력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파악할 수도 없고요. 이런 이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력이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두 번째 요소인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 그리고 인간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만 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정신력 없이 이런 것들이 선행되면 인간의 운명은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어요. 예컨대 몇몇 사람은 다른 이가 살면서 겪은 재미있는 특정 사건을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겪었다는 것 자체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걸 묘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의 이해력을 부러워하는 게 좋을 것이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재밌게 표현하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생활의 진부한 장면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시를 읽으면서 그 시인이 시를 쓰기 위해 체험한 그 경험 자체를 부러워만 할 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건을 그렇게 자신만의 언어로 통찰력 있게 관찰해낸 왕성한 그 상상력은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을 이루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정신적인 풍요로움입니다. 굳이 외부 자극 없이도 자신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면서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다른 것들에 한눈을 팔지 않는 그 단단한 내공이 진짜로 살아가는 힘이라는 거죠. 재기 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만의 생각과 상상력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둔감한 사람은 번갈아가며 사교나 연극, 오락을 계속 즐길지라도 고통스러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듯 객관적인 측면이 아무리 멋지고 좋다 해도 주관적인 측면이 아둔하고 열악하면 실제로 현실이 열악하게 되고 만다. 이것은 아무리 경치가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날씨가 나쁘거나 성능이 좋지 않은 카메라로 찍으면 변변치 못하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다 분명히 말하자면 이런 사람은 자신의 피부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자신의 의식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그 의식 속에만 갇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그를 도와주려 한들 그 사람의 귀에 닿겠는가? 네, 결국 우리 인간과 관련된 모든 건 항상 자기 자신의 의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의 성질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해요. 멍청한 자의 그 둔한 의식 앞에 온갖 호사와 향락이 벌어진다 한들, 불편한 감옥 안에서 돈키호테를 썼을 세르반테스의 의식에 비하면 빈약하기 짝이 없다. 내면의 공허, 의식의 빈양, 정신의 빈곤 때문에 그들은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한다. 유유상종인 것이다. 시간은 별로 들지 않지만 많은 돈을 들여 가끔 누리는 찰나의 관능적 향락을 통해 정신적 향락을 대신해 보려고 해도 소용없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인생은 붉은 두건에 방울을 단 어릿광대의 인생처럼 어리석기 짝이 없다. 즉, 구제불능 상태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이유는 정신의 빈곤, 공허에서 오는 무료함 때문이다. 정신의 성질이 떨어지면 그 어떠한 향유라 할지라도 입속에 쓸개즙을 머금은 채 맛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같다. 네, 결국 정신이 빈약한 상태는 행복을 무조건 가로막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로막냐? 크게 고통과 무료함으로 가로막습니다. 이 고통은 1차적으로 궁핍과 결핍에서 나오고요. 그럼 궁핍과 결핍을 해결하면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궁핍과 결핍을 해결해도 정신이 텅 빈 사람에게는 이때 곧바로 무료함이 찾아옵니다. 즉, 사람들이 계속 힘든 이유는요, 고통, 무료함, 이 두 개가 한쪽에서 멀어지면 또 다른 한쪽이 다가오는 소위 밀당 관계여서 그래요. 비어있는 내면을 이 두 개가 번갈아가면서 계속 채우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정신이 빈 사람의 인생에 대해 사실상 진폭의 차이는 있겠으나 고통과 무료함, 이 두 가지 적수 사이를 오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다만 이 궁핍이나 결핍에서 오는 원초적인 고통은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자도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획득하는 것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요. 이를테면 적절한 수준의 재산, 부는 필요합니다. 돈 때문에 세상이 무서워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와 동시에,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들을 적정 수준으로 획득하려고 애쓰는 것과 동시에 내면의 공허도 같이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정신력의 품을 키우는 일보다 외적인 것들을 키우는 데만 힘을 쓰면요, 이 사람의 시야가 상당히 좁아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시야를 벗어나는 일이 딱 생기는 순간 정말 속수무책으로 텅 빈 정신과 함께 이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문명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유목생활이다. 그런데 최상층에서 일반화된 관광, 여행하는 생활에서 이와 똑같은 형태가 다시 보인다. 유목생활은 궁핍에서, 여행생활은 무료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통이든 무료함이든 정신의 둔감함으로 수많은 사람의 얼굴에는 내면의 공허가 새겨져 있다. 당신은 어떠한가?
이러한 내면의 공허는 아무리 하찮은 사건의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늘 정신을 곤두세우게 만든다. 내면이 공허하기에 무언가를 통해 정신과 기분을 움직이려고 늘 외적인 자극을 갈망한다. 따라서 무엇을 선택할지 까다롭게 굴지 않는다. 형편없는 일을 하며 시간을 때우고, 이와 마찬가지로 사교와 대화의 종류도 형편없다. 즉 온갖 종류의 사교와 오락, 사치를 병적으로 추구하는 까닭은 주로 이러한 내면의 공허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낭비를 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진다. 이런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우리를 가장 확실히 지켜주는 건 내면의 풍요, 정신의 풍요 그뿐이다. 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내면이 비어 있을수록 외부의 자극만을 갈망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선택할지, 돈보다 훨씬 더 귀한 자기 시간을 어떻게 쓸지 까다롭게 굴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단지 시간을 보낼 생각만 한다면, 정신이 꽉 찬 사람들은 시간을 활용한다. 빈약한 정신을 지닌 사람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지성과 의지가 스스로 활동을 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종종 몸속 모든 힘이 정체 상태에 빠진다. 무료함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러한 무료함에 대처하기 위해 단지 일시적이고 임의로 취한 하찮은 동기를 앞에 내세워 의지를 자극하고 그렇게 활동을 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는 그때그때 그 효력이 달라지기에 또 다시 사람을 무력하게 만든다. 네, 사실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지는 않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제가 잘 안 하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들을 계속 줍니다. 오케이, 다 좋아. 그럼 빈약한 정신을 채워서 풍부한 정신력, 그건 어떻게 만드는 건데? 궁금하실 거예요. 이것도 오늘 명확하게 다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이걸 알기 위해서는 풍부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정신이 풍요로워질수록 내면의 공허가 들어찰 공간이 줄어든다. 끝없이 활발한 사고,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다양한 현상을 접하면서 새로워지는 유희, 머리에서 나오는 힘과 다른 힘들을 항상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려는 충동 때문에 피곤한 순간을 제외하고는 무료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수준 높은 감수성을 친구로 의지하며 격렬한 열정을 삶의 뿌리로 삼는다. 사람의 이러한 감정은 어느 누구보다도 섬세하기에 그 어떤 장애, 방해들은 모두 힘을 잃는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에 크게 기여하는 건 풍부한 상상력, 상상의 활기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조용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생활을 추구하며 그에 따라 사람들과 약간의 친교를 맺을 뿐 은둔 생활을 할 것이다. 즉, 뛰어난 정신력을 지닐수록 고독을 선택한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지니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외부로부터 필요한 것은 더 적어지고 다른 사람이 덜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일수록 애석하게도 비사교적인 인간이 된다. 정말이지 사교의 질이 양으로 매겨지는 것이라면 이 사람은 복잡한 세계에 살아가기에는 편리할 수 있겠으나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이 알고 있는 100명이나 되는 한 무더기의 바보는 현명한 단 한 명의 고독한 자보다 못하다. 때문에 세네카는 말했다. 모든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권태에 시달린다. 따라서 정신이 빈약한 사람일수록 사교적이다. 사람은 언제나 고독과 빈약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사람들 꼭 있을 겁니다. 뭐 재밌는 거 없어?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이런 경우가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이 공허한 자는 끊임없이 심심풀이와 사교를 추구한다. 이걸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정신력을 최고로 끌어올린 사람은 언제든 혼자여도 괜찮다라는 부분에 너무나 깊게, 정말 뼈에 사무칠 정도로 공감하고 또 공감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많이 말씀드렸던 셀프 고립과도 맞닿아 있는 개념이니까요. 하는 일, 재테크, 사업, 부업, 공부, 시험, 이직, 승진, 그 무엇이 되었든 사람이 퀀텀 점프하는 곳은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니까요. 퇴근 후 여러 사람들과 하는 술자리나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정신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는가? 가장 먼저 정신력이 평범한 사람들을 보자. 그들은 온갖 종류의 보잘것없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보잘것없는 목적 추구조차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자신의 상태가 원래로 다시 되돌아가면 감내할 수 없는 고통 혹은 무료함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자신의 바깥에 있는 사물, 친구, 사교계에 의존한다. 그들이 느끼는 인생의 행복은 이러한 것들에 의해 지탱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같은 것들을 잃거나 환멸을 느끼는 즉시 인생의 행복은 무너진다. 이런 관계는 무게중심이 바깥에 있다. 이는 마치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음에도 기름기 가득한 걸쭉한 고기 스프만 먹어대는 것과 같다. 만약 평범한 수준을 약간 넘어서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 사람은 가령 취미로 그림을 그리거나 식물학, 천문학, 역사학과 같은 학문을 즐기며 자신의 개성에 걸맞는 대부분을 발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무게중심은 이미 부분적으로는 내부에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예술에서의 단순한 취미는 아직 창조적인 정신력에 미치지 못하고 단순한 실용학문은 현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개인 안으로 온전히 빠져들지 못한다. 온 마음을 다해 그러한 것에 몰두할 수 없어서 그는 그런 학문과 혼연일체가 되지 못한다. 반면 정신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사람만이 자신의 주체가 되어 사물의 존재와 본질을 들여다본다. 그는 예술, 문학, 철학을 통해 자신만의 심오한 견해를 피력하려고 노력한다. 생각이 매우 풍부해 언제나 활기차고 의미 있는 생활에 힘쓴다. 몸바쳐 일할 가치가 있고 재미있는 대상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일을 한다. 외부의 자극은 그에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 그는 모든 시대와 국가에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의 다양한 업적에 자극을 받기도 한다. 그런 것에 열정을 쏟는 자신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 말고 아무도 없기에 결국 혼자 그런 업적을 향유하기로 작정하고 사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사실상 본인을 위해 살고 본인 스스로에게 도움을 청한다.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방관자는 이 사람의 모습을 어중간하게만 파악할 뿐이다. 정신력이 뛰어날수록 볼테르의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한다. 진정한 욕구가 없으면 진정한 향유도 없다. 정신력이 뛰어날수록 자신의 정확한 욕구가 있다. 그렇기에 인생에서 향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는 개인적인 일상은 그저 수단으로만 간주하고 드러나지 않는 목표를 향해 지적인 생활을 영위한다. 그렇게 그는 지적인 삶에 매진할 것이다. 이 사람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기 자신만 붙들고 있으면 위안을 얻는다. 그들 내부에는 고립적 요소가 남들보다 더 많이 잠재되어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결코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과 남들을 동일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타인을 하대하지도 않는다. 그는 자신이 한 것처럼 다른 사람 모두가 자신만큼 뛰어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는 평생에 걸쳐 매일 매 시간 본인 자체일 수만 있다면 어떠한 자극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행복과 불행은 한 가지로만 결정된다.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발휘해 자기 자신을 완성할 수 있는가, 혹은 방해를 받아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가, 그뿐이다. 네, 여러분, 괴테도 이렇게 말했죠. 모든 일에서 각자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기 자신만 붙들고 있으면 위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나만 붙들고 있는데 이 세상이 위안이 아니고 불안과 공포만 가득하다면요, 그러면 정말 사람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인생의 그림이 어떻게 펼쳐지든 내가 나만 제대로 꼭 붙들고 있으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정신력을 지닌 사람이 사실 몇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매일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그렇기에 지금 이 메시지 듣고 계신 거고요. 고통, 무료함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는 인생 말고요. 그래서 자극이 막 필요한 인생보다는 나 자체로 온전할 수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자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저자는 해법으로 이것을 제시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중대한 재난이 아닌 경우라면 살아서 인간에게 일어나고 닥치는 일보다는 그 일을
어떻게 느끼는지, 즉 모든 면에서 감수성의 종류와 강도가 문제가 된다. 즉 감수성의 종류와 강도를 자기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자가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 그뿐이다. 네, 저에게 너무나 정말 너무 크게 와닿은 한 문장입니다. 명랑한 마음.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먼저 알려고 할 뿐 명랑함을 받아들이는 데는 꽤나 주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들이 이 명랑함 때문에 방해받을까 우려해서 주저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바로 이 명랑함만이 행복을 만드는 진짜 주어이자 화폐라는 겁니다. 명랑함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그 전에 건강이다. 우리는 명랑함이 활짝 꽃피어 나도록 무엇보다도 높은 수준의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려 노력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선 무절제와 방탕, 격하고 불쾌한 감정의 동요, 과도하거나 지속적인 정신적 긴장을 피하고 하루 한 번 활발한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며 건강관리에 힘써야 한다. 즉 생명의 본질은 운동에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옳다. 네, 평범하지만 당연한 진리가 다시 한번 등장했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명랑함이 100% 건강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건 아닐 겁니다. 사실 운동을 하면서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함에도 우울하거나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유기체의 본래 성질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나 감수성이 예민한 경우에는요, 감정의 기복, 주기적인 명랑함, 우세한 우울감이 같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명랑한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성공한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유쾌한 기분을 만들어낼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렴 내가 어떤 분야에서 탁월하고 내가 그래서 예민하고 감수성이 짙어서 기분이 오락가락 할지라도 이따금씩 찾아오는 그 명랑함에 여러분 스스로 큰 점수를 줘야 합니다. 이 명랑한 기분은 특히 건강이 뒷받침될수록 그 파이가 더 커진다고 쇼펜하우어는 강조에 강조를 합니다. 침울한 기분에만 자꾸 점수를 줘서 그걸 계속 키울수록 사람은 이제 더 나아갈 수 없는 수렁에 빠지니까요. 어차피 당신의 현실 생활은 열정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면 지루하고 몸이 건조해진다. 하지만 사람은 움직이면 곧장 고통스러움을 맛본다. 그래서 움직이길 두려워하고 둔해진다. 그러니 필요한 정도 이상의 정신력, 즉 명랑함을 지닌 자만이 행복하다. 높은 정신력은 고통 없이 지속적으로 일에 매진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리하여 정신력을 바로잡는 글과 말이 지금까지 당신에게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가져다 주지 않았다 해도 당신이 매우 쓸데없는 일을 면하거나 필요한 일을 하게 해준 것이다. 어떤 종류의 것이든 자신의 탁월함을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발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본래의 행복이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 역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메시지들이 귀에 닿고 그냥 튕겨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여러분 삶에서 그냥 유튜브에 수백 수천 개의 영상들 중 하나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탁월하고 풍부한 여러분만의 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뛰어난 정신을 지니려고 노력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공입니다. 우리는 정말 항상 결핍과 싸우는데 지쳐 있잖아요. 저자에 따르면 이건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싸움이 좀 잠잠해지면 할 일 없는 비어버린 정신이 다시 또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정신을 놓았다, 그냥 포기했다 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 그것은 혜택이다.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행복한 혜택을 누린다. 왜? 자기 자신을 소유하고 있어서 자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정신력이 성숙하면 당신을 둘러싼 외적인 상황은 알아서 당신에게 유리하게 당신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외적 원천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다. 절제와 절약을 통해 더 유리한 사회적 조건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저급한 취향에 영합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가장 좋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노년이 될수록 자신이 원래 지니고 있는 것, 이것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니체는 말합니다. 그대는 승리한 자, 자기를 극복한 자, 감각의 지배자. 그대는 이것들의 주인이 맞는가? 무조건 이게 먼저입니다. 날씬한 사람을 싫어하면서 날씬해질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재수없게 생각하는데 내가 돈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영상에서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인간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많은 분들께 더 와닿을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 그리고 인간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전해드릴 거예요. 도대체 부자들은 왜 더 부자가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왜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그렇게도 힘든지, 그리고 설령 한순간 거기서 빠져나와서 큰 돈을 만지게 되어도 왜 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한지, 잠재의식을 바꾼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한지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을 통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책과 유튜브에 정말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답게,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고전답게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에 담겨있는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풀어갑니다. 먼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소유물들입니다. 부를 이루는 자산 같은 것들이죠. 쇼펜하우어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소유물에 대해 당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한계를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소유물에 대한 각자의 만족은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상대적인 양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당신과 당신의 소유물 간의 관계에서 기인한다. 당신이라는 사람 없이 그냥 소유물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한다는 것은 분모가 없는 분자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져야 하는지 제대로 생각조차 하지 않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규모를 단정한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인간은 각자 스스로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지평선을 갖고 있다. 네, 이 지평선이란 건요, 누군가에겐 한계가, 누군가에겐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이 지평선 밖, 그러니까 자기 시야 밖에 위치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모든 행동과 결과는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한계 혹은 목표 안에서 전부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저건 내 한계를 넘어가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거나 저건 내 목표 밖에 있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적어도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세계 안에서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로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거나 좌절을 느낄 일조차 없어지는 거고요. 여러분의 세계가 무한이 아닌 유한해진 이유입니다. 한정된 것들 속에서 산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정적인 삶이라는 단어로 제법 듣기 좋게 포장해놓고 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만약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 처리 방법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당신은 굉장히 막막할 것이다. 허나 어떻게든 자신의 지평선 안에 있는 것들을 획득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끝나면 당신의 고통은 점점 작아지며 결국 더 이상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 상처가 아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처리 과정이 완전히 끝난 후에 느껴지는 기쁨도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그 상태, 그 수준에 익숙해지기에 그에 부합하는 소유물들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것이다.
지난 쇼펜하우어 일부 영상에서 가장 피해야 할 정신 상태가 바로 무료함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내면이 공허한 상태에서 문제가 혹은 원하는 걸 처리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결핍이 해결되면 인간에게는 곧바로 무료함이 찾아온다고 했었습니다. 본인이 본인 손으로 일군 소유물에 무관심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료함이고요. 그래서 이 무료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람은 자기 상태를 자꾸 원상복귀 시켜놓는 겁니다. 여기서 자꾸 원상복귀를 시킨다라는 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 원상복귀는요, 성장하기 전 다시 예전 상태로 퇴보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인간은 각자 자신만의 한계나 목표의 지평선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성장을 해서 나라는 사람이 커진 거죠. 팽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 지평선에 닿을 만큼 내가 팽창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계속 이어가 볼까요? 사람은 본래 늘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갖고 싶어 하는 게 탐욕스러운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감각들, 그걸 위한 더 많은 부를 원하는 게 인간의 지극히 정말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계속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인데, 인생에서 그게 딱 빠져버리니까 사는 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무료하죠. 이런 경우엔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 지평선 안에 있는 소유물들을 다 획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지평선 넘어 존재하고 있는 세계, 이건 보이질 않으니까 여기서 다른 레벨로 도전하는 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인간이 취하는 방법은 뭘까요? 다시 내가 원래 고통스럽던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쉬운 예로 다이어트를 생각해 볼까요? 일단 목표 체중을 찍은 그 기쁨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감각해지죠. 무료해집니다. 그래서 원래 몸무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다시 도전해야 하니까요. 부와 자산을 일구는 것도 똑같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부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지금 누리고 입고 먹는 것들이 공기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없으면 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그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런 자는 부를 자신의 생명처럼 지키고 대체로 신중하고 검소하다. 반면 가난했던 자에게 빈곤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어쩌다 굴러들어온 부는 공기와 생명이라기보다는 향락과 낭비에 적합한 여분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가 다시 사라졌을 때도 예전처럼 재산 없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으며,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 걱정거리 하나가 사라진 것으로 여기기까지 한다. 셰익스피어의 헨리 6세 제3부 1막 3장에 나오는 표현도 이런 경우를 두고 한 표현이다. 말을 탄 거지는 말이 죽을 때까지 달린다. 네,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건데요. 과거에 저 역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소프트웨어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내가 나를 생각하기를 궁핍해도 괜찮은 사람, 그런 것들이 전혀 아무렇지 않은 사람, 부족한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말로는 뭐 아무리 나는 얼마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된다 해서 실제로 그걸 수중에 넣어도 정작 그 상태가 내가 생각하는 나와 어울리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원래의 내 상태값, 내가 생각하기에 나와 찰떡같이 어울리는 예전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궁핍해도 또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서 괜찮게 살아가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면모들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심지어 좋은 미덕이나 소양처럼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여러분이 큰 자산을 갖기 원한다며 그 큰 자산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가질 법한 자기 자신의 자아상, 생각의 수준, 안목, 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엄청나게 다양한 이 선택들이 실제로 그 자산가에 어울리게, 어색하지 않게 내면에서 적어도 이 안에서는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따라 나오는 세트가 있죠. 요즘 불경기라 경제적으로 뭐 다들 어렵지. 부족하면 좀 어때요? 최소한 내가 좀 더 많은 부를 원한다면요, 나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들이 부족함, 어려움, 이런 것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지평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바로 그 근처에 또 다른 내가 있거든요.
그게 자산이든 커리어든 그 무엇이 되었든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내 소프트웨어가, 내 생각, 내 안목, 내 작고 큰 모든 선택들, 내가 원하는 모습인 그 사람이 할 법한 것들로 갖춰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 내 모습으로 갖춰져 있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덮어놓고 그 목표, 그 숫자를 향해 죽을 만큼 노력하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내 소프트웨어부터 거기에 어울리게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먼저입니다. 날씬한 사람을 싫어하면서 날씬해질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재수없게 생각하는데 내가 돈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 자수성가한 자들 중 일부는 운명을 강하게 신뢰하고 또 일부는 자신을 궁핍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자신의 수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머리와 가슴 속에 품고 있다. 그렇게 그들은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달리 끝없이 밑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한다. 이때 낮은 정신력을 지닌 경우 자수성가한 이 사람들은 낭비벽이 심해진다. 원래 부자인 사람들이 가진 재산을 유지하려는 유전적 본능과는 배조되는 행보를 보인다. 특히 자신의 재능을 통해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이 고정 자본이고 소득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래서 그들은 번 것의 일부를 모아두려 하지 않고 번 만큼 써버린다. 그런 후에 그들은 대체로 가난에 빠진다. 그러나 진짜 상인은 다르다. 그들은 본인의 재능을 통해서가 아닌 스스로 만든 힘으로 돈을 벌었기에 그것을 이용해 돈을 유지하고 늘리려 한다. 그러므로 어떤 계층보다 상인 계층이 더 부유한 생활을 한다. 반면 모든 일에서 어느 정도조차 하지 않고 시험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자신의 무언가를 진흥시킬 가능성조차 개척하지 않은 자는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저 밥만 축내는 경멸의 대상에 불과하다. 이 자들은 극한의 무료함에 시달린다. 그런 자들은 차라리 궁핍해서 바쁘게 일한다면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 스스로 진정으로 독립해서 일하지 않고 편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비길 데 없는 특전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늘 따라다니는 고난과 결핍의 면제이다.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 여기는 부역으로부터의 해방인 것이다. 이 해방과 함께 높은 정신력까지 갈고 닦은 경우 돈벌이와 그다지 관계없는 일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의 재산이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는 궁극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진정한 자유민인 것이다. 그러면 그는 진정 독립적인 사람으로 자신의 시간, 자신의 힘의 주인이 되어 매일 아침 오늘도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자는 인류의 명예라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며 살면서 자신이 인류로부터 빚진 것을 100배로 갚을 것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쇼펜하우어는 이 부분을 가장 세게 말합니다. 인간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에 대하여.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은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약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 즉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존재를 지나치게 의식한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것이 당신의 행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을 이루는 것과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 이 두 가지 자산에 대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장소는 당신의 의식 내부다. 반면 인간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은 타인의 눈에 비친 표상이며 그게 벌어지는 장소는 당신이 아닌 타인의 의식이다. 타인의 의식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에게는 상관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얕은지, 그 개념은 얼마나 협소하고 견해는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제대로 알면 타인의 견해를 점차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그렇다고 타인의 모든 견해들을 전부 다 무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어떤 견해를 걸러야 하고 또 어떤 견해는 들어야 하는 걸까요? 자신의 실제 모습이 아닌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행복을 찾는 자는 빈약한 정신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자가 애쓰는 목적은 거의 대부분 타인의 견해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다. 만약 당신 주변 사람이 이런 모습을 내비친다면 그가 말하는 당신에 대한 견해는 들을 가치가 없다.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에 그런 자가 하는 말들이 당신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라.
그렇게 타인의 말이 때때로 얼마나 하찮게 들리는지 경험으로 알게 되면 타인의 견해는 당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적절히 숙고하고 올바로 평가하라. 그렇게 해서 타인의 알랑거리는 말, 상처 주는 견해에 되도록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인간은 각자 자신의 견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타인의 견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행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질, 능력, 소득, 친구, 사는 곳 등에 의해 규정되는 우리의 개인적인 상태값들 있죠. 어떻게 하면 더 타인의 마음에 들까 골몰하는 것보다는요, 당연한 말같이 들리지만 쉽게 깨닫기 어려운 이 진리, 이걸 깨닫는 게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은 실제로 행하기 어렵다. 우리의 행복은 마음의 안정과 만족에 바탕을 둔다. 그러므로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남에게 보이려는 마음을 지금의 50분의 1 정도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즉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몸속의 가시를 빼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 쉬운 일은 아니다. 인간 본성에서는 두 가지 싹이 나오는데 허영심, 자긍심이 그것이다. 그중 가장 어리석은 싹은 허영심이다. 자긍심은 어떤 점에서 자신이 압도적인 가치를 지녔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확신임에 반해 허영심은 이러한 확신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으켜보려는 소망이다. 허영심이 강할수록 아주 멋지게 말할 수 있다 해도 차라리 계속 침묵하는 편이 낫다. 왜? 그런 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타인의 높은 평가는 자신이 침묵할 때 더욱 쉽고 확실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애석하게도 자신을 아주 확고하게 높이 평가하는 자긍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사람의 갈채를 받으려고 애쓰는 허영심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닌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는데 성공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명랑해져 한층 더 확고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취할 것이며 행동도 한결 자유롭고 자연스러워진다. 잠시의 운둔 생활이 마음의 안정에 대단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이런저런 견해에 계속 신경 쓰지 않고 자신에게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비로소 사람은 타인의 견해에 어그러진 지평선이 아닌 자신의 본래 모습에 걸맞는 지평선을 찾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수행을 위한 고립은 구제할 길 없는 어리석음을 통해 초래되는 수많은 실제적인 불행을 피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견실한 자산의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아무 방해 없이 향유할 수 있다. 네, 오늘의 결론이 나왔죠. 셀프 고립을 통해 타인에 의해 어그러진 내 지평선을 찾아오는 것, 그 지평선에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진짜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어느 순간 부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쓰는 것, 그렇게 진정으로 독립된 사람이 되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힘의 주인이 되는 것.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내면의 의식 속에서 살았는지, 타인의 의식 속에 살면서 타인의 확신을 갈구하는 하루를 살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당신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당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진 않은가? 필요 없는 것들을 붙잡고 필요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확실하고 종종 예측할 수 없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그렇게 막 흘러가곤 합니다. 그런데 자기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혼란 속에서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인생에서 어떤 위기 상황이나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딱 마주했을 때 외부 상황에 기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쇼펜하우어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시선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직접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쾌활한 마음이다. 쾌활한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 즐거움을 느낄 줄 안다. 그 즐거움은 특별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이 즐겁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 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진짜 자산이다. 지금 당신 앞에 젊고 잘생긴 부자가 서 있다. 그는 명망이 높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쾌활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된다. 그가 쾌활하다면 젊든 늙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그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 쾌활한 마음이 없다면 그의 부와 명성은 그저 허울에 불과하다. 젊은 시절 오래된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이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절대적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인가. 쾌활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열렬히 환영해야 한다. 쾌활함은 언제나 적절한 순간에 찾아오며 잘못된 때에 오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쾌활함을 망설이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대신에 심각한 고민이나 불필요한 걱정을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그러한 숙고와 우려가 현실을 얼마나 개선할지는 의문이다. 결국 우리의 행복은 기분의 쾌활함에 달려있고 이 쾌활함은 무엇보다 건강 상태에 의존한다. 건강한 사람은 외부 상황을 밝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불쾌하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는 우리의 건강 상태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상태와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따라 움직인다. 건강이 쾌활함의 필수 요소이긴 하지만 쾌활함이 오직 건강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완벽한 건강 상태에 있어도 사람은 여전히 우울함이나 침울한 기분에 빠질 수 있다. 이건 단순히 신체적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내적 본질과 관련된 문제다. 우울한 기질과 침울한 기분의 원인은 인간의 본질에 내재된 감수성의 상태에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일수록 기분은 들쭉날쭉하며 때로는 과도한 쾌활함이 지속되다가도 반대로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 우울함과 불쾌함을 받아들이는 감수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누군가에게는 절망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피식 웃고 넘길 일에 불과할 수도 있다. 불쾌함에 민감한 사람은 유쾌함을 느끼는 능력이 약해지고 유쾌함을 잘 느끼는 사람은 불쾌함에 덜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건 감수성이 반비례적으로 작용하는 특성 때문이다. 어떤 사건이 행복과 불행을 가져올 확률이 반반이라고 가정해보자.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은 불행한 일에 화를 내고 슬퍼하지만 행복한 일에는 무관심하거나 그 기쁨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 반면 쾌활한 사람은 불행한 일에 쉽게 화내거나 슬퍼하지 않고 작은 행복에도 큰 기쁨을 느낀다. 쉽게 말해 이런 것이다. 짜증이 많은 사람은 10가지 계획 중 9가지를 성공시키고도 실패한 한 가지 계획 때문에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 반면 쾌활한 사람은 한 가지 계획만 성공해도 위안을 얻고 명랑함을 유지한다. 이 차이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짜증을 잘 내고 우물하며 불안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쾌활하고 긍정적인 사람에 비해 자신의 상상 속에서 재난과 고통을 스스로 더 자주 경험한다.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비관적인 사람일수록 만사의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고 대비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는 오판의 확률을 줄이는 데는 유리할 수 있지만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특히 신경계나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쉽게 불쾌함에 빠지고 결국 염세적으로 변하기 쉽다. 앞서 이야기했듯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며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의 원천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 조건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내면에서 찾은 행복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다. 그렇다. 행복의 모든 외부 원천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변덕스럽다. 또한 외부의 것들은 우연에 좌우되며 아무리 유리한 상황이라도 언제든 사라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외적인 조건은 항상 우리 손 닿지 않는 곳에 있으며 그 불안정함을 완전히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외적인 조건은 점점 고갈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의지했던 외부적인 즐거움은 하나 둘씩 사라진다. 사랑의 열정, 유머감과 여행에 대한 설렘은 점차 빛을 잃는다. 심지어 관계도 멀어지며 친구와 친척들 역시 하나 둘 곁을 떠나기 시작한다. 이런 때가 오면 외부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진다. 내면의 자산만이 우리를 가장 오래 지탱해 줄 수 있다. 이것만이 나이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진정한 행복의 유일한 원천으로 남는다.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빈곤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빈곤과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조차 삶의 곳곳에서 외로움과 불안이라는 또 다른 존재에 맞닥뜨리곤 한다. 더구나 세상은 사악함이 지배할 때가 많고 어리석음이 득세하는 곳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따뜻한 안식처를 가지고 있다. 마치 눈 내리고 얼음이 어는 추운 12월의 겨울밤에 밝고 따뜻한 난로 옆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과 같다. 정신적 풍요는 외부 세계의 고난과 결핍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행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정신적 풍요를 지닌 사람은 세상이 제공하는 고통과 혼란을 넘어 내면에서 행복의 원천을 발견한다. 이 원천은 외부의 조건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의 소음과 고난이 심해질수록 더욱더 빛을 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힘은 자기 이해와 성찰에서 비롯된다. 자기 자신을 깊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결핍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 그는 자신의 내적 세계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창조하며 외부의 유혹과 혼란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신적 풍요를 얻을 수 있을까? 정신적 풍요는 그저 멍하니 서서 기다린다고 찾아오지 않는다.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삶의 기술이다. 먼저 불필요한 비교, 이걸 멈추는 것이 그 시작이다. 다른 사람의 삶은 당신의 삶과 전혀 다른 궤도를 달리고 있다. 비교는 우리를 결핍으로 몰아넣고 결핍은 삶의 기쁨을 삼켜버린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당신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외부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을 돌아볼 여유를 갖게 된다. 또한 당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연습이 필요하다. 당신이 가진 것들은 익숙함 속에서 빛을 잃어가지만 바로 그 익숙함 속에 가장 소중한 행복의 씨앗이 숨어 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당신이 가진 것들을 깊이 들여다본 적 있는가? 당신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단단한 기쁨들을 말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가진 행복조차 빼앗긴다. 감사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기반이기에 그렇다. 당신의 내면은 결코 빈손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이미 행복의 재료가 모두 담겨 있다. 그것을 발견하고 다듬는 일이야말로 당신 삶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세상은 당신을 흔들어 댈 수 있다. 그러나 당신 내면에 단단한 기반이 있다면 당신은 고요한 중심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나약한 면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과도한 의식이 당신 인생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놀랍게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내면의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타인의 칭찬에는 쉽게 위안을 얻는다. 반대로 무시나 냉대, 멸시를 받게 되면 그게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크게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한다. 그만큼
인간은 타인의 말과 태도에 지나치게 흔들리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다. 부디 칭찬과 비난에 과도하게 휘둘리지 마라. 우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아첨, 비판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칭찬도 비난도 결국 같은 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둘 다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며 여기에 휘둘리다 보면 당신은 타인의 의견과 생각의 노예가 되기 매우 쉬워진다. 칭찬을 지나치게 갈망해버리면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거나 반대로 아주 사소한 일에 깊이 상처받고 무너질 수 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닌 당신 자신에 대한 올바른 시선을 가지는 것만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닌 타인의 시선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내면의 자원이 빈약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은 외적인 장식물이 아니라 건강, 생존 유지 같은 본질적인 요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며 그 다음으로는 걱정 없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안정이다. 명예, 지위, 명성 같은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을 대신할 수가 없다. 오히려 건강, 생존 같은 본질적인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명예나 명성 같은 외적인 요소는 과감히 포기할 필요도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지나치게 가치를 두는 것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착각이다. 이런 착각은 아마도 인간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거나 문화와 문명의 발달 과정에서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다 결국 사람들은 평판의 노예가 되어 자신을 끊임없이 불안 속으로 몰아넣는다. 존재하지도 않는 외부의 기대, 평가, 이걸 마치 진짜 가치인 것처럼 여기는 이 어리석은 행위를 허영이라 부른다. 허영은 탐욕만큼이나 사람을 목적 없이 방황하게 만든다. 정말 그렇다.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일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이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당신의 걱정과 두려움의 절반 이상은 타인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병적으로 예민한 자존심, 허영심, 과시욕, 허풍 이 모두가 이런 잘못된 집착에서 나온다. 만약 이런 걱정과 집착만 없다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치, 허세 이런 것들은 지금의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모든 자존심, 체면, 완고함은 그 종류와 정도는 다르더라도 타인의 시선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나는 묻겠다. 도대체 왜 당신의 인생을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맡기는가? 사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평가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기대고자 하는 그 나약한 마음이다. 진실을 보라.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기대는 순간 당신 삶은 당신 것이 아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바로 이 집착이 당신의 자유를 빼앗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쓸수록 당신의 인생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공허해질 것이다. 당신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실망도, 비난도, 무시도 아니다. 당신 안에 진짜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이다. 하지만 그게 뭐가 어떻다는 말인가? 남들이 당신 삶의 주인이 아니듯 당신도 남들의 주인이 아니다.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당신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당신 자신을 채우는 데 집중하면 남들의 평가가 당신 인생을 정의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 행복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 시작된다. 당신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내가 소득이나 재산을 잘 지키라고 조언하는 것이 결코 세속적이라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 만큼의 재산을 가진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곤궁과 괴로움,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이 짊어져야 할 일반적인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마디로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인이란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시간과 능력의 주인이 되어 매일 아침 오늘은 나의 날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자유의 가치는 단순히 재산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
가장 큰 가치는 자기 스스로 가치가 있다는 진실을 깨닫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있을 때 그때 실현된다. 하지만 반대로 재산을 가지고도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가치 있는 성과를 쌓을 그 가능성조차 열어두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 재산,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깎아먹으며 빈둥거리는 게으름뱅이일 뿐이다. 심지어 진정한 행복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빈곤을 벗어난다 해도 인간이 가진 또 다른 불행의 극단, 즉 지루함에 갇혀버렸기 때문이다. 지루함은 빈곤 못지않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오히려 쉴 새 없이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삶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끝없는 지루함 속에 빠진 사람은 결국 무절제하게 되고 자신이 가진 장점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부자들이 이 지루함을 피하려고 무작정 돈을 쓰다가 결국 다시 빈곤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부자가 되고 싶은가? 돈은 인생에서 꼭 필요하다. 당신의 삶을 더 자유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도구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돈이 많다고 주어지지 않는다.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 이게 진짜 자유를 결정짓는 것이다. 돈을 가지고도 스스로를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부자가 아니라 그저 무언가를 계속 소모하는 빈 껍데기일 뿐이다. 세상에 영향을 미쳐라. 남들에게 빛을 전할 수 없다면 적어도 당신 자신에게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겨라. 평생 그렇게 고민하며 앉아만 있는다면 결국 당신이 가진 것은 돈이 아니라 지루함뿐일 것이다. 무대를 떠올려보자. 누군가는 왕의 역할을 맡고 또 누군가는 장군이나 신하의 역할을 맡는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서로 크게 다른 존재처럼 보이겠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차이는 단지 겉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우들이 맡은 역할은 다양하지만 결국 그들 모두가 배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왕이든 신하든 무대를 내려오면 모든 인간은 고통과 결핍에서 자유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배우일 뿐이다. 삶의 무대 위에서는 역할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누구나 비슷한 어려움과 한계를 겪는다는 점에서 모두가 같다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위, 재산, 이것들은 사람마다 맡은 역할의 차이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내적인 행복이나 진정한 즐거움을 결정짓지는 못한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그 내면에는 고통과 결핍에 시달리는 가엾은 인간이 숨어 있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타인의 시선에만 얽매인다면 당신의 인생은 언제나 흔들리고 불안할 것이다. 당신이 가진 것을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쌓은 부와 성과를 누군가가 무시한다면 그 순간 당신의 삶은 금세 무너지고 말 것이다. 행복은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당신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당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진 않은가? 필요 없는 것들을 붙잡고 필요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당신에겐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 그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 쏟아라. 삶은 짧다. 당신이 가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또 삶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가 아니다. 변수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며 당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방향을 바꿔놓기도 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당신에게 주어진 하루, 이 하루를 어디에 쓰느냐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시간을 절대로 버리지 마라. 시간을 잃는 것은 삶을 잃는 것이다. 당신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감정이 당신을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자신과 마주하라, 고독을 견뎌라, 혼자 있는 법을 배워라. 누구의 말일까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인데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당연히 고독을 두려워하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워합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것,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가 혼자서 고독을 그리고 자신을 마주하라고 강조한 이유가 진짜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메시지는요. 단순히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철학이 아닙니다. 이걸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정말 1, 2년 뒤, 5년 뒤 엄청난 인생의 차이가 날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진짜 자신과 마주하는 데서 시작된다.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고 외부 환경에 따라서 막 휘둘리는 그런 행복은 결코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그건 일시적인 만족일 뿐 당신이 진정으로 누려야 할 심리적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당신의 진정한 행복은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달려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동네, 더 큰 집, 더 화려한 경력을 쌓는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만족,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다. 무엇보다 고독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스스로 내가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은 시작된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겐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마치 사치처럼 여겨진다.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타인의 인정과 관심에 의존하는 삶은 결국 당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다. 고독 속에서 진정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이걸 묻는 시간을 가져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이것부터 시작해보자. 하루 단 10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당신 생각에 집중해보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하며 어쩌면 지루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단 며칠만 반복하다 보면 당신은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욕망과 두려움들, 이런 걸 다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고독 속에서 발견되는 욕망, 두려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찌꺼기가 아니다. 당신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알려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신호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일지도 모른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 감정은 대체 어디서 온 거지? 이러한 혼란은 당연한 과정이다. 당신이 진짜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제 진짜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다. 당신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그동안 당신이 외면해 왔던 소리다. 당신의 열망, 후회, 두려움, 그리고 꿈이 마침내 당신과 대화를 하려고 한다. 그 목소리를 전처럼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러지 마라. 고독을 두려워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회피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약하기 때문이다. 부디 현실을 직시하라. 지금 당신이 고독을 외면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게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불편함은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 불편함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결국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준과 환경에 막 휘둘리며 평생을 낭비할 것이다. 당신의 삶이 당신 것 같지만 사실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기대, 판단에 의해 끌려다니는 허수아비 삶을 사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안 한다. 그리고 이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타인의 잘못으로 돌린다. 지금 당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한 바로 당신 자신의 책임이다. 고독 속에서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보라. 그것만이 당신을 변화시킬 유일한 길이다. 고독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비우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렵다면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독은 당신 삶의 모든 거짓을 적나라하게 들춰낸다. 지금 당신이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며 인생이라는 단 한 번뿐인 그 시간을 그냥 버리고 있다면 고독 속에서는 그 사실이 진짜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도망친다면 당신은 평생 다른 누군가의 꿈을 위해 일하다 삶을 마칠 것이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유가 아니라 노예 상태인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싶다면 그 고독 속에서 당신 자신에게 진실해져야 한다. 거울을 마주하라. 문제를 직면하라.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이 고독이 단순히 생각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다. 당신의 삶을 재설계하기 위한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저 문제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당신의 불행이 무엇 때문인지 알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이 막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문제를 발견했다면 바꾸고 고치기 위해 무조건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모두 알려주겠다. 첫째, 목표를 작게 나눠라. 내면의 목소리가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성장의 방향, 그걸 구체적으로 계획하라. 오늘 하루 뭘 할 건지 명확히 정하라는 것이다. 책 한 권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운동을 시작하는 것, 모두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건 즉각, 그러니까 바로 그냥 하는 것이다. 내일부터 제대로 시작해보자. 이런 생각이 당신의 가장 큰 적이다. 그런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 오늘, 지금, 당장 움직여라. 무엇보다 목표는 작게 나누고 행동은 더 세밀하게 시작해야 한다. 책 한 권을 읽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딱 10페이지만 읽어라. 운동을 시작하기 어렵다면 밖에 나가서 걷기라도 해라. 중요한 것은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행동의 시작이다. 둘째, 무의미한 시간을 제거하라. 하루 24시간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허비하면서도 그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몇 시간이나 SNS 피드를 스크롤하고 무의미한 영상을 보며 시간을 버린다. 그렇게 그냥 버린 그 시간들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도 버리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을 죽이지만 현명한 사람은 시간을 살린다. 불필요한 습관을 제거하고 그 시간을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해보라. 당장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기록해보자. 매 시간마다 무엇을 했는지 적어보면 당신은 분명히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스마트폰, 의미 없는 대화, 불필요한 인터넷 서핑,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는 요소들은 생각보다 정말 많다. 인간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곧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더 이상 시간을 죽이지 말고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 그런데 시간이 없다고?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변명일 뿐이다. 시간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루 30분, 아니 10분이라도 자신을 위해 투자할 수 없다면 당신은 결코 인생을 바꿀 수 없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당신의 우선순위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진짜 중요한 것에 시간을 써라.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하루를 다시 설계하라.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결국 당신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셋째, 두려움을 구체화하라. 원래 두려움은 도망칠수록 커진다. 그리고 직면할수록 작아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한다. 두려움을 무시하거나 그냥 막 억누르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문제는 더 커질 뿐이다.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것은 평생 당신 발목을 잡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자. 망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을 방치하지 말고 종이에 직접 적어보자. 그리고 그 두려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써보는 것이다. 막연한 두려움은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두려움을 손으로 써가면서 구체적으로 쪼개보는 것이다. 쪼개면 어떻게 되는가? 작아진다. 작아졌다는 것은 당신이 다루기에 훨씬 쉬워졌다는 것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단계별로 나눠보자. 나는 왜 두려운가? 나는 실패가 두렵다. 내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까 두렵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들은 현실적인가? 실패하면 내가 정말로 잃는 것은 무엇인가? 준비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로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한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두려움이 실제로는 상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이 불확실성을 쪼개어 구체화하면 해결할 방법이 보인다. 그렇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에는 성장의 기회라는 것이 숨어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집중하라. 그것이 바로 당신이 넘어야 할 산이자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지점이다.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라. 행동으로 극복하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은 점차 당신의 강점으로 바뀐다. 지금 당장 당신의 그 두려움과 대화하라. 대부분의 인간은 피상적이고 그들과의 교류는 오히려 내면을 빈곤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종종 당신을 소모시키고 당신의 본질을 희석시킨다. 진정한 성장은 홀로 있을 때 이루어진다. 무리 속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기준 다 맞춰주느라 그렇게 애쓰느라 정작 내가 누군지조차 잊게 된다. 앞서 강조했듯이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없이는 도대체 어떻게 당신이 자신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과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그들은 내면의 불안과 공허를 회피하려고 무리 속으로 막 숨어든다. 그러나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위로일 뿐 진정한 평온과 자유는 결코 아니다. 무리 속에서 위로받으려고 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소모된 에너지, 잃어버린 자아일 뿐일 것이다. 부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인간은 완전한 고립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가 당신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 소음에 막 휘둘리면서 자기 목소리를 잃는 순간 당신은 진짜 자신을 잃게 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피상적인 대화, 가식적인 웃음, 그리고 타인의 평가에 대한 그 집착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당신이라는 사람의 정체성 자체를 흐리게 만든다. 무리 속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우둔해지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적당히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유지하면 그만이다.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마라.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은 그 무리가 아니라 고독 속에서의 당신 자신이다. 그렇다. 역사상 많은 위대한 자들은 이 고독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단련하고 창조의 원천으로 삼았다. 고독은 그들에게 단순히 혼자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 작품 이런 걸 탄생시키는 도구였던 것이다. 고독 속에서 이들은 자신과 마주하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업적을 이뤄냈다. 1665년 영국의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케임브리지 대학은 문을 닫았다. 당시 23살이었던 아이작 뉴턴은 모든 사회적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 고립된 시간은 처음에는 그에게 불운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뉴턴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고독 속에서 그는 사색하고 실험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인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끌어냈다.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했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답을 찾아갔다. 이 시기에 그는 미적분학과 광학의 이론도 발전시켰다. 결국 뉴턴의 이 고독은 과학의 혁명을 이끈 원동력이 된 것이다. 반고흐 역시 평생 고독과 싸워야 했다. 그는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았고 정신적인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그 고립이 그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고독 속에서 그는 자연과 자신의 감정을 깊이 관찰하며 캔버스의 그 에너지를 쏟아냈다. 별이 빛나는 밤에 해바라기, 자화상 등 그의 걸작들은 모두 고독 속에서 탄생한 위대한 결과물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 속에서 예술이 태어난다. 그렇다. 고독은 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택해야 할 필수 조건이다. 만약 뉴턴이 흑사병으로 인한 고립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하지 않았다면 과학의 혁명을 이끈 것은 뉴턴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만약 반고흐가 자신의 고독을 외면하고 타인의 인정에만 매달렸다면 그의 작품은 수억 개의 평범한 그림들 중 하나에 머물렀을 것이다. 고독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 기준에 따라
그렇게 휩쓸리게 된다. 다른 사람들 박수, 평가를 갈망하며 내가 누군지조차 잊어버린 채 그저 평범한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남게 될 뿐이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 당신 자신과 마주한다면 당신은 비로소 당신이라는 사람의 독창성,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다시 묻겠다. 당신은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 삶의 진짜 목표를 알고 있는가? 지금 하는 일이 당신을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소모시키는가? 만약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상태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본래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될 때 가장 약하다. 감정은 순간적이고 변덕스럽다. 분노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어떤 감정도 오래 머물지를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감정에 휘둘려 스스로를 잃는 경우가 많다. 감정에 이성이 잠식되는 순간 인간은 가장 나약해진다. 분노에 휩싸인 사람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슬픔에 잠식된 사람은 삶의 의지를 잃으며, 기쁨에 도취된 사람은 현실 감각을 잃는다. 이 모든 결과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내린 선택의 산물이며, 물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 만든 그 족쇄를 차고 살아가는 노예일 뿐이다. 프랑스 혁명 당시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의 열망에 사로잡힌 인물이었다. 그는 불평등한 이 체제를 부수겠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품고 혁명의 선두에 섰다. 처음엔 그의 분노가 정의를 대변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은 분노는 점점 그를 집어삼켰다. 의심과 적대감에 사로잡힌 그는 자신의 동료마저 죽이며 공포 정치를 이어갔다. 결국 그의 분노는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었고 결국 단두대 위에서 생을 마감했다. 슬픔의 감정은 어떠한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위대한 정복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지만 그는 자신의 슬픔을 다스리지 못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가 신뢰하던 친구이자 동료였던 헤파이스티온의 죽음은 그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를 깊은 슬픔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그는 그 슬픔을 극복하기보다 슬픈 그 감정에 잠식되어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을 선택했다. 알렉산드로스는 과도한 음주와 감정적 폭발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건강을 악화시켰고 그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그가 슬픔을 다스리지 못한 대가는 단순히 그의 죽음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제국의 중심을 무너뜨렸고 분열과 쇠퇴로 이어졌다. 기쁨의 감정도 다르지 않다. 나폴레옹의 몰락은 과도한 자신감,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결과였다. 1812년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침공하며 유럽을 완전히 지배하겠다는 야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승리가 계속될 것이라 믿었고 어디서든 승리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과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그의 기쁨과 자신감은 자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그는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과 보급선의 문제를 간과했다. 초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군대는 러시아의 겨울과 끈질긴 소모전 앞에서 무너졌다. 60만 명으로 시작한 그의 군대는 10분의 1도 안 되는 병력만이 프랑스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렇다. 통제되지 않은 감정은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독이다.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분노의 하인이고 슬픔의 노예이며 기쁨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분노할 때는 멈춰라. 분노는 당신을 삼키고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것이다. 슬픔이 찾아오면 그것을 들여다보되 잠식되지 마라. 슬픔은 모든 의지, 희망을 빼앗아간다. 기쁨이 당신을 찾거든 도취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 기쁨은 교묘한 가면을 쓴 함정이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잊지 마라. 당신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감정이 당신을 다스릴 것이다. 무지는 인간의 가장 큰 적이다. 그러나 무지한 자는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한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알아야 할 것들은 다 알고 있다고 믿으며 그 어리석음을 자랑하기까지 한다. 무지는 언제나 자만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는 것이 적을수록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세상 앞에서 뻔뻔하게 행동한다. 이것이
무지의 본질이다.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당신은 어떠한가? 그건 네가 몰라서 하는 얘기야.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본 적 있어?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말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며 타인의 의견과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속인다. 그렇게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그렇다. 무지는 무지를 감춘다. 그리고 자만은 그 무지를 방어한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자신의 관찰과 연구를 통해 지동설의 진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그의 발견은 인간의 편견과 무지, 그리고 그 무지를 감싸는 당시 종교의 교만 앞에 가로막혔다. 종교는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을 두려워했고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억압하고 부정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진실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부정했던 것이다. 당시 종교는 갈릴레오의 연구를 이단으로 규정하며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그를 억압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진리였다. 갈릴레오는 종교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고 진리의 확신 속에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오늘날 갈릴레오의 이름은 과학적 탐구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배움을 멈춘 순간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 그 감옥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좁아지고 당신은 그 안에서 서서히 자신의 삶 전체를 속이며 파멸로 향할 뿐이다. 이 감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사고를 제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차단하며 결국 당신을 무력하게 만든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지금도 괜찮다. 더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수록 감옥의 벽은 더 단단해지고 높아진다. 지금 당신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한다. 그들은 늘 나중에 행복할 거야 라는 환상으로 자신을 속이며 현재를 무시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 미래는 결코 오지 않는다. 미래란 결국 도달하면 또 다른 현재일 뿐이며 그렇게 그들의 인생은 끝없는 허망한 추구로 끝난다. 오늘의 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일의 시간을 제대로 살 수 있겠는가? 지금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미래의 어느 날 갑자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가? 지금 감사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나중에는 어느 순간 막 갑자기 알게 될까? 행복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현재를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미래에서도 결코 행복을 찾지 못할 것이다. 현재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소비할 뿐 결코 소유하지 못한다. 그렇다. 삶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다.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행복이 막 미래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 만들어진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미래를 기다리며 현재를 그냥 흘려보낸다. 하지만 삶은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을 놓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놓치고 만다. 오늘을 흘려보내면서 내일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라. 행동하지 않으면서 기적을 바라지 좀 마라. 삶을 미루지 말고 성공을 기다리지 마라. 지금을 살아라. 오늘을 살아라. 그것만이 당신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